말도 안 통하고 고집만 센 시모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인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는 왜 시집살이를 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집 올 때쯤에 시어머니는 갱년기라는 점입니다. 갱년기에는 심하면 남편과 자녀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격동을 겪습니다. 임신 시에 호르몬 때문에 겪는 감정 변화나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마법 걸릴 때의 감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이 굳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습니다. 생각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는 서로 생각의 유연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고가 굳어져서 본인 생각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일을 몇 번씩 말씀드려도 마치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시는 건 이미 머릿속엔 그 일에 대한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애기 모유 수유한다고 분유 먹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분유를 먹이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분유를 먹여서 키웠을 것이고 아이들은 예전부터 분유를 먹여 키우는 거라는 사고방식이 머리에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얘기해도 그 사고방식은 바뀌기 힘들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명절에 사람도 안 오는데도 음식을 계속 10인분 이상씩 하십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 집에 사람도 없는데 매번 밥을 6인분씩 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뿐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일수록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피해자일수록 피해가 심할수록 가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맞고 자란 자식이 자기 자식을 때릴 확률이 높고 괴롭힘 당하던 군대 후임이 선임이 되면 후임을 더 잡는 것과 같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연스러운 자기 보호 본능과 같습니다. 피해 입은 만큼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군기를 엄청 잡아서 신입 시절 심하게 고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겨우겨우 신입 시절을 해치고 회사의 자리를 잡았는데 최근에 들어온 신입은 복사기도 안 돌리고 청소도 안 하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보통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때는 엄청 고생했는데 쟤는 아주 편하게 회사 생활하네 하고 미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생각이 들어도 행동하고 안 하고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본인이 시집살이 한 만큼 당신이 시집살이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자신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자기 혼자만 고생했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또한 며느리가 자신의 신세에 동조하며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추억을 만든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딸처럼 여기겠다고 말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로 진짜 딸이 되진 못합니다. 진짜 효력이 아닌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것은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생각이 유연했을 시절에 며느리와 추억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보면 애틋하고 가슴 아픈 건 단순히 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아들을 기르면서 고생하고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며 보상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에 대하여 그런 기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별거 아니더라도 나이가 젊은 시절에 생긴 기억은 조금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마음에 깊이 스며듭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 사귄 친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릴 때의 친구보다는 거리가 생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단짝 친구와 성인이 된 후 4년 내내 같은 과였던 친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차이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원래 남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건 힘들다는 점입니다. 20대가 넘어가고 동생이나 언니랑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있을까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그냥 같은 집을 쓰는 부모와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감정 상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가치관이 잡히고 생각이 굳기 시작하는 20대를 넘어서면 남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나의 색깔이 강해져 나와 맞는 것, 맞지 않는 것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다양한 친구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어느 정도 나와 맞는 사람을 골랐겠지만 시어머니까지 고를 수는 없으니 당연히 시어머니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자신에게 편한 환경만 찾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자신이 살아오던 익숙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합니다. 시집살이가 당연했던 환경에서 자라신 시어머니는 시집살이가 당연한 환경을 편하게 느끼시고 그 환경을 재현하려 하십니다.
본인에겐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힘들여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7번째,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식에게 많이 투자한 어머니가 주로 이런 부분이 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상 심리가 있고 투자한 만큼 받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신의 인생을 버려가며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경우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들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큼 자랐는데 불현듯 어느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아들과 결혼해 버렸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지? 죽 써서 개준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8번째, 담당 업무 영역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살림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살림은 익숙한 게 중요합니다. 단순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일 혹은 비슷한 일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살림에 익숙해야 하고 모든 살림이 내가 편한 대로 있어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릇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놓여있지 않은 것, 살림살이가 내가 편한 대로 놓여있지 않은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진 않아도 횟수가 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함께 있게 되면 시어머니도 살림하는 사람, 며느리도 살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스타일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본인 살림 스타일만 생각하십니다. 위에 써놓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니 스타일대로 맞춰버리시면 며느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들은 스타일이 달라도 업무 영역이 겹칠 일이 없으니 이런 스트레스를 모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업무 영역이 겹칠 일이 없으니 역시 이 부분은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아들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그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지 못하므로 잔소리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아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연륜도 높다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고 그것이 잔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은 좋아 보이는데 막상 그 부서 밑에 직원에게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것과 같습니다. 9번째, 사람은 누구나 권력욕이 있다는 점입니다. 권력욕은 우리의 본성에 숨어 있습니다. 자리는 사람을 만듭니다. 과장이었던 사람이 부장이 됐을 때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권력을 맛본 사람은 그걸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번 명절 동안 시부모님 밑에서 부림을 당하느라 힘들었는데 막상 자신이 누군가를 부릴 수 있게 되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말 잘 듣는 착한 동생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뒹굴면서 동생에게 과자 좀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과자를 갖다 줄 때 그때의 편안함과 희열,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러한 본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10번째는 호칭 문제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주버님, 도련님, 아가씨 등등 여자가 시댁 식구를 부르는 호칭은 상당히 극존칭에 가깝습니다. 시집 가기 전에 우리는 도련님과 아가씨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을까요? 아마 드라마 속 종이나 집사들이 쓰는 말에서 들었을 겁니다. 예전엔 자식이 부모님을 부를 때에도 모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했지만 요즘엔 잘 쓰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차마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이라 불렀을 겁니다. 언어 자체에는 죄가 없지만 우리가 이미 이러한 단어들을 자신을 상당히 낮추고 쓰는 말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상대방은 호칭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높다는 걸 인지하고 부르는 자신은 호칭을 부를 때마다 낮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계속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사고방식은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남자들이 친정에 쓰는 언어는 그렇게 존칭은 아닙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 처형 이런 단어를 부를 때 시댁 식구들을 호칭하는 단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의미는 크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도 님자는 들어가 있지만 아버님, 어머님처럼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하늘과 같은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라기보다는 처의 부모님 그리고 어른에 대한 존중심 정도가 들어있는 뉘앙스입니다. 처제, 처형은 존칭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위치가 높다, 낮다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으나 존칭이라기보다는 대등한 입장의 뉘앙스입니다. 말과 말에 담긴 의미, 뉘앙스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욕을 하다 보면 사람이 험하게 바뀌는 것처럼 사용하는 말에 따라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11번째, 시부모님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안 그런 집들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여자는 무조건 시집을 가는 세대였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직장 생활, 사회생활 같은 건 모르십니다.
시집을 갈 때쯤이면 시아버님도 정년퇴직을 하실 때일 것이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참 윗자리에 계실 상황이라 아랫사람들이 회사에서 겪는 고충을 이미 잊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여자가 회사에서 단순한 일만 했던 옛날 시절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회사 생활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환경과 경험의 차이인데 학생 또는 직장인 커플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생기는 고단함, 피곤함, 정신적 스트레스, 연차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들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너무 쉽게 왜 연차는 쓰라고 있는 거 아냐? 왜 말을 못해? 그냥 쓴다고 말하면 되지 라고 하기 마련입니다. 시부모님이 왜 매일 전화 안 한다고 매주 안 찾아온다고 기분 상해 하실까? 직장인들에게 쉬는 날인 주말은 한 달에 4번입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은 매일 쉬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간다면 우리는 한 달에 4번 있는 우리의 쉬는 시간 중 4번을 모두 시부모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일주일 7일 중 겨우 하루 찾아오는 것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30일 중에 겨우 4번. 우리는 우리의 여가 시간을 모두 투자하는 것이지만 시부모님은 일주일 만에 이들 부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마음에 차겠습니까?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바쁘게 살아야 할 인생의 중반기를 보내며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아가는 30대, 40대와 그 치열한 시기를 모두 지나 한숨 돌리며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시기인 부모님 세대의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12번째, 시부모님들은 손주에 대한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귀엽고 예쁘기 마련입니다. 잠잘 때와 예쁜 짓을 하는 하루에 단 몇 시간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육아라는 것은 부모에게는 내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며 실질적인 금전적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자식은 예쁘고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을 모두 끌어안고라도 기르고 싶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기까지 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부모에게도 손자란 자식과 같은 내 핏줄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든 부분을 전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육아와 출산을 경험하지 않고도 내 새끼의 예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빨리 누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사람은 진짜로 자기 자신의 이득이 걸려있지 않으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에게 손주를 재촉하실 때 대부분 육아와 출산에 대한 부담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모두 100% 맞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오랜 시간 생각하고 지켜보며 나온 결론들입니다. 위에 쓴 상황들, 실제로 시어머니가 의식적으로 저러한 생각들을 하며 며느리를 잡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게 저런 심리들이 무의식 중에 쌓여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시집살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시집살이 중인데 이런 거 알아서 뭐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라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서는 시집살이를 극복하는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